안녕하세요. 저는 노박 부클렛의 노박입니다. 이번 주제는 1900년대 노동자의 삶 그리고 오늘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소개를 해야 하나? 마무리는 또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처음 제가 했던 생각과 달리 점차 생각이 부풀어 올라서 감당하기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출판사 및 재단에서 이미 인용 허락을 해주신 곳이 있었어요. 그 고마운 마음 때문에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약속이잖아요. 오늘 소개할 책은 황석영님의 철도원 3대, 창비, 박노해님의 노동의 새벽, 느린 걸음, 신경숙님의 외딴방, 문학동네, 조영래님의 전태일 평전, 아름다운 전태일, 전태일 기념사업회입니다. 노박의 독서일기입니다. 이 책들을 소개하는 이유는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예요. 아마 제 나이 때, 제 나이보다 어리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실제로 제 지인들 몇 명에게 물어봤을 때 노동에 대해서 제가 소개한 시나 글에 대해서 공감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제가 사는 지역에는 공단이 있어요. 그래서 공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방학이나 휴학 기간,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학생들도 많고요. 저 역시 일을 한 경험이 있어요. 그 경험 덕분에 저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할 수 있구나 싶었어요. 물론 제가 일을 했던 시기와 이 책들의 배경이 되는 시기는 달라요. 비교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유추해서 이렇지 않았을까 싶은 것도 있고, 맞아 그랬지, 나도 그런 생각을 했지,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지, 공감되는 부분도 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극한의 상황까지 놓인 적이 없어서 뭐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데, 하지만 요즘 노동자, 노동운동에 대한 의미와 인식이 달라졌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뉴스만 봐도 그렇잖아요. 여전히 노동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도 있고, 그 반면 귀족 노조다 하는 말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노동자의 삶이 역사의 일부나 하나의 기록으로 남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고, 그리고 그 본질과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어서 이 책들을 읽었습니다. 책을 소개하는 순서는 현재와 가까운 과거 순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시기예요. 첫 번째, 1978년에서 1981년까지 신경숙 작가님의 경험이 담긴 자전적 소설 외딴방. 두 번째, 노동의 새벽. 이 시집이 1984년에 첫 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대략 1970년대에서 1984년까지의 그 이전의 상황이 담겨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두 번째 순서로 정했습니다. 세 번째, 전태일 평전. 1948년에서 1970년 11월 13일까지의 전태일 열사의 삶에 대한 기록입니다. 네 번째, 제가 아마 이 책을 기다리느라 이 기획을 미뤘나 봐요. 무슨 말이냐고요? 제가 1900년대 노동자의 삶이라고 주제를 정해놓고 앞에 3권의 책을 먼저 읽었어요. 그런데 1900년대 초반의 기록이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무리는 꼭 오늘날과 연관해서 끝을 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던 중에 이 책을 만났습니다. 네 번째는 철도원 3대입니다. 책을 소개하는데 포털 사이트 및 책 구매 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는 정보를 활용하고 있어요. 제 의견을 뒷받침하기 위한 구절 인용 이외에 특별히 소개하고 싶은 부분은 미리 출판사 등에 메일을 보내 허락을 받았습니다. 저작권을 침해할 의사나 책의 내용을 의도적으로 유포할 목적이 없다는 것을 미리 알립니다.
첫 번째 소개할 책은 신경숙님의 외딴방입니다. 우선 알라디 책 소개를 통해서 이 책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아볼게요. 이 책은 80년대의 암흑기 속에서 문화계의 꿈을 키워나가던 신경숙의 시원을 만날 수 있는 자전적 성장 소설로 현재 진행형의 글쓰기를 통해 오로지 문학만이 보여줄 수 있는 깊이와 아름다움을 표현해내어 독자와 언론의 열렬한 관심은 물론 문단의 다양한 진영에서 일치된 찬사를 이끌어냈다. 16살부터 20살 무렵까지의 고단하고 지난했던 시간들을 신경숙 특유의 아름답고 정제된 필치로 그려낸 이 경이로운 작품은 한편 글쓰기란 무엇인가에 대한 가장 치열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소설이기도 하다.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필사하며 작가를 꿈꾸던 소녀가 자신의 내면을 남김없이 글쓰기에 내어주는 작가가 되기까지의 과정이 읽는 이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어 시간을 뛰어넘는 깊은 감동을 준다. 알라딘의 책 속에는 신경숙님의 글쓰기, 작가가 되기 위한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서 책 소개를 하고 있어요. 저도 그동안 신경 쓰고 살펴본 적이 없어서 몰랐는데 책을 판매하는 사이트마다 책에 대한 소개가 다른 거 있죠?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서 소개하는 문구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럴 법도 한 것이 한 책이 담고 있는 내용이 어느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책을 읽은 독자에 따라 감상이나 해석이 다 다른 것처럼요. 비평 이론의 모든 것이라는 비평 이론서가 있어요. 위대한 개츠비를 11가지 이론으로 분석 및 해석을 한 책인데 이 책을 읽고 저는 이렇게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에 놀랐어요. 정말 그때가 생각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노동자의 삶이라는 시각에서 이 책을 소개하고 있지만 그 이외에 다양한 해석과 감상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교보문고 책 소개입니다. 1978년 봄부터 1981년 여름까지 자신에게 있었던 일들을 생생하게 그려내며 내용과 형식 면에서 새로운 리얼리즘의 가능성을 열어보였다. 낮에는 구로공단에서 음향기기를 만드는 공장 직원으로, 밤에는 산업체 특별학급의 학생으로 생활하던 시절의 나는 현재의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고 그 시절을 삶 속에서 누락시키게 한다. 32살의 소설가인 나는 16살부터 20살 무렵에 고단하고 지난했던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결코 과거가 될 수 없는 희재 언니가 있던 외딴방을 향해 머뭇거림과 망설임을 반복하며 조금씩 나아가고 결국 그것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된다. 저는 신경숙님의 외딴방에 담고 있는 내용 중에 노동자의 삶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소개하고 있기에 낮에 구로공단에서 음향기기를 만드는 공장 직원으로, 밤에는 산업체 특별학급의 학생으로 생활하던 시절에 나에 집중했습니다. 한 장면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외사촌과 16의 내가 처음 회사에 가는 장면이 있어요. 64페이지에서 66페이지입니다. 그 장면에서 화자는 처음 경험하는 세상, 회사에 대해서 묘사하면서 노조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외사촌과 나에게 총무과장은 노조에 가입해서는 안 되며 누가 가입하는지도 보고하라고 말을 해요. 노조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그것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보다는 무조건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어서 나와 외사촌이 맡은 업무에 대해 서술하고 있습니다. 나는 A라인 1번에서 나사 7개를 에어드라이버로 박는 일을 하게 돼요. 그리고 2m가 떨어진 거리에서 외사촌은 2번이 되어요. 처음 하는 일이니 당연히 서툴겠죠? 신경을 써서 나사를 박아도 위치가 틀리기 일쑤였어요. 물론 속도도 느렸고요. 결국 그날은 다른 라인들보다 생산량이 적었고 그로 인해 작업 반장에게 훈계를 들어요.
한 라인의 시작은 중요해요. 일본의 작업 진행 속도가 빠르면 그날의 전체 생산량이 늘어나지만 일본의 속도가 느리면 전체 작업 속도가 더뎌지기 때문에 생산량이 줄거든요. 라인의 후반에 가서는 좀 더 정교한 작업을 하거나 검수를 하기 때문에 숙련된 분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초보자인 나와 외사촌은 상대적으로는 조금 중요도가 덜한 그 작업의 자리 배치를 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봤어요. 하지만 자신의 미숙으로 전체 생산량이 줄었고 그로 인해 첫날부터 혼이 나야 했어요. 이때 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특히 초점을 맞추고 싶은 부분은 노조를 가입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 그 존재의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저도 제대로 누군가에게 듣거나 배운 적이 없네요. 노동에 관련된 법이나 제도를 사회생활 시작하기 전에 배웠으면 어땠을까 싶네요. 그만큼 우리 삶에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노해님의 노동의 새벽, 알라딘 책 소개입니다. 27살, 청년이 쓴 시집 한 권이 세상을 뒤흔들었다. 1984년, 군사정부의 금서 조치에도 100만 부 가까이 발간된 시대의 고전, 박노해 시인의 노동의 새벽 출간 30주년을 맞아 개정판이 출간되었다. 박노해를 통해서만 우리가 접할 수 있었던 처절하고 감동적인 노동의 서사이며 한 시대 노동의 운명에 대한 진실한 증언. 도정일 문학평론가. 지난 30년간 한국 사회의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책. 단일 시집으로서 가장 많이 노래로 만들어진 시집 등 객관적 역사 기록과 그를 뛰어넘는 충격적 감동의 내적 기억의 책. 그래서 30년이라는 세월은 한 시집이 망각 속으로 소멸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나 노동의 새벽은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있는 고전이다. 이 시집 속의 노동은 곧 삶이요, 노동자는 곧 인간이 되어 오늘 우리 자신의 이야기로 되살아나기 때문이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을 정도죠. 책 소개만으로 이 시집에 담긴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시 두 편에 대해서 인용 허락을 받았습니다. 시는 한편 그 자체로 완벽한 작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문을 다 소개하고 싶은 욕심에 연락을 드렸었는데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어요. 감사드립니다. 제가 책을 소개하되 감정을 전달하되 제 사견은 최소한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무엇을 느꼈느냐 하는 것을 소개하는 것도 좋지만 아직 책을 접하지 않은 분들에게 제 생각이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각자가 느끼는 다른 감정, 다른 생각인데 제가 그 문을 좁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중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풀어서 설명을 더하는 방법을 하기는 하는데 시에 대한 개인적인 분석 및 해석을 더하는 것이 때로는 그 시를 즐기는 것에 방해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시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명확하기 때문에 저는 그저 낭송만 하겠습니다. 대신 제가 시를 즐기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요즘 시를 읽을 때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눈으로 읽고 입으로 읽되 그 시의 상황을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려고 해요. 그리고 그 그림, 그 장면을 통해서 어떤 감정이 드는지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다 마음에 드는 시 한 구절이 있으면 반복해서 읽기도 하지만 언어와 이해는 조금 뒤로 밀어놔요. 제 감정에 더 집중하려고 해요. 여러분도 들으시면서 이 시가 어떤 이야기를 말하고자 하는지, 어떤 장면이 떠오르는지, 어떤 감정이 느껴지는지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멈출 수 없지. 빨리빨리 바삐 아침을 지어 먹고 10,000원 버스 따라 뛰며 종종종 바쁘게 걸어 후다닥 작업복 갈아입고 스웨행 연락에 하루를 돈다. 긴 식사 대열 식반을 받쳐들고 국에 말아 훌 마시고 화장실 가서 찍 오줌 누고 뭐 볼 틈도 없이 뻑뻑 담배 한 대 굽고 연장 노동 들어가면 전쟁터처럼 정신없이 굉음 속에 기계는 돌아가고 스피커 악악거리는 박자 빠른 디스코를 따라잡기엔 지쳐버렸다. 땀에 절어 맥 풀린 얼굴들로 종종 걸음치며 공장 문을 쏟아져 나와 인사조차 못 나눈 채 검은 어둠 속으로 흩어지고 비탈질 골목길을 숨가쁘게 오르며 나는 때리면 돌아가는 팽이라고 거대한 탈수기에 넣어줘 돌리면 돌릴수록 쥐어짜지는 빨래라고 하루, 1년, 죽을 때까지 정신없이 따라 돌며 정신없이 바뀌는 세상에 눈빛도 미소도 생각조차 속도 속에 빼앗겨 버렸어. 전력을 다 짜내어 뛰어도 갈수록 멀어져만 가는 황새를 뱁새 걸음으로 공작새를 장닭으로 승용차를 맨발로 따라 뛰며 죽기까지 손발을 멈출 수 없지. 걷고 싶어도 주저앉고 싶어도 채찍보다도 무서운 살아야 한다는 것. 노동자의 운명은 죽음이 아니라면 멈출 수 없지. 오늘도 내일도 가면 갈수록 바쁘게 뛰어야 하는, 갈수록 가진 것 없고 졸라매야 하는, 고도로 번영하는, 급성장하는 우리는 복지국가 대한민국 뺑이치는 노동자. 떠나가는 노래. 어야디야 상여 같은 가슴 메고 나는 떠나네. 하얀 꽃송이 촘촘한 백상여 속에 서름이 얼마, 잘린 손가락의 비명이 얼마, 좀먹은 패, 피쩍 마르지 않은 영혼들 무거워 허청허청 어야디야 나는 떠나네. 허한 눈망울로 메어 달리는 벗들아 떠난다 우지 마소. 우리가 만난 곳은 기름먼지 자욱한 작업장 구석. 빗방울처럼 괴로워 나뒹구는 절망의 땅이어도 우리가 만나야 할 곳은 이런 곳이 아니네. 우리가 나눈 것은 담배 몇 대, 철야 시간 버티는 깡소주 잔의 울분이어도 우리가 나눠야 할 것은 그런 것만이 아니네. 늘어진 몸으로 쓴 담배 연기 날릴 때 허공을 나는 새가 부러웠지. 나는 한 마리 새처럼 아늑한 보금자리 찾아가는 것이 아니네. 죽음의 연기 뿜어내는 저 거대한 굴뚝 속을 폭탄 품고 추락하는 새라네. 어야디야 상여 같은 가슴 메고 나는 떠나네. 어야디야 우리 다시 만나세. 사랑 가득한 높낮이 없는 새 땅을 위하여 짓눌려진 육신, 갈라선 것들이 하나로 제 모습 찾는 싸움 속에서 다시 만나세. 하얀 꽃송이 촘촘한 백상여 무거워 허청허청 울며 절며 나는 떠나네. 어야디야. 어떠셨어요? 어떤 장면이 떠오르셨을까요? 어떤 감정이 느껴지셨을까? 저는 궁금합니다.
제가 느낀 감정과 여러분이 느낀 감정이 비슷하다면 그만큼 이 시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명확하고 전달하고 싶은 것이 강렬하다는 뜻이겠죠? 제가 느낀 것과 다른 감정을 느끼셨다면 제가 한 경험과 다른 경험을 하셨을 거고, 그래서 사고하는 방향이나 그 결이 다르시다는 뜻일 테니까 저는 그 이야기마저 궁금하네요. 저는 제가 공장에서 일을 했던 적이 있다고 했죠. 그때 만났던 언니들, 오빠들, 동생들, 친구들 다들 어떻게 살고 있는지 너무 보고 싶네요. 세 번째로 소개할 책은 전태일 평전입니다. 제가 소개하고 싶은 부분이 교보문고 책 소개에 나와 있길래 가지고 왔습니다. 평화시장에서 일하던 재단사라는 이름의 청년 노동자 전태일. 1948년 9월 28일 대구에서 태어나 1970년 11월 13일 서울 평화시장 앞 길거리에서 22의 젊음으로 몸을 불살랐다. 그를 사람들은 지독한 가난과 핍박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타락하지 아니한 인간 승리의 기념비적 인물이라 부른다. 노동자, 농민 등 민중으로 하여금 진정한 의미의 자긍심과 주체의식을 갖게 하여 인간 해방운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전태일. 본문은 전태일의 어린 시절부터 평화시장의 노동자로 일하면서 자신과 동료들이 겪고 있었던 고난의 삶과 고통스러운 노동 현실에 분노하다가 투쟁의 길로 들어서는 과정을 감동적으로 그려낸다. 노동법에는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어 있으나 법이 지켜지지 않는 현실 앞에서 분신 자살로 우리 사회의 경종을 울린 그가 삶과 투쟁의 과정에서 생긴 고민, 방황, 헌신적 인간의 등을 함께 담아내 인간 전태일의 모습까지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제가 특별히 이 책에서 언급하고 싶었던 부분은 노동법에는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어 있으나 법이 지켜지지 않는 현실 앞에서입니다. 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는 법이 있지만, 권리가 보장되어 있지만 그 법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어떠세요? 이 의견에 동의하시나요? 현재 우리 삶에서는 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전태일 평전도 인용 허락을 받았습니다. 우선 제가 회신받은 메일의 일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책의 소개를 하는 건 독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책 소개를 하면서 책의 내용 일부 인용하는 것도 무리 없다고 봅니다. 다만 선생님처럼 질의하는 분들의 요청 사항이 다 달라서 그런 건들이 들어올 때마다 법적인 조언을 받을 수는 없으니 북 리뷰하는 분들처럼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인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뷰의 내용도 전태일 정신에 어긋나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라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제가 초반에 많은 생각과 고민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건 이 기획의 주제가 크게 작용을 하기도 했지만 비단 그것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저는 제가 좋아하니까 소개를 해야지라는 마음에서 하지만 그 책이 말하고자 하는 방향을 왜곡할 수도 있고 중간에 잘못 전달이 될 수도 있고 본의 아니게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제 고민을 제대로 집어주는 메일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 전태일 정신에 어긋나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저 스스로에게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되돌아보게 하는 글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글이었어요. 인용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매체를 통해 이 일화는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대기가 아닌 한 부분만을 살펴보려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이 9판이에요. 그래서 신판과는 페이지 번호가 다르거나 내용이 조금 상이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그 방향은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9판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부분의 목차는 같았어요. 3. 바보회의 조직 1. 근로기준법의 발견. 특히 아버지와의 얘기 도중에 우연히 근로기준법의 존재와 그 내용을 알게 되었을 때는 그의 전신에 새로운 희망과 확신과 환희가 벅차올랐다. 근로기준법의 발견은 실로 그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사건 중의 하나였던 것이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라고 그 법 제1조에 못 박혀 있다. 이제껏 모든 환경으로부터 거부당하며 살아온 전태일에게는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기 위하여 법률이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암흑의 동굴 속으로 한 줄기 광명을 발견한 듯한 놀라운 환희였다. 근로자에게도 모든 것을 빼앗긴 지지리도 천한 핫바리 인생에게도 인간답게 살 권리는 있는 것이로구나. 이러한 눈물겨운 자각이야말로 자유를 위한 모든 저항의 시초가 아니던가. 그리고 그것은 일순간에 곧 저주받은 현실에 대한 무서운 분노로 변하여 끓어오르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루에 14시간, 일주일에 98시간 이상의 노동이 어디에서나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었던 평화시장의 현실 속에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며 속만 태우던 그에게 이러한 발견은 실로 비상한 충격을 주었다. 전태일은 그 모든 규정들과는 너무나도 어긋나게 벌어지고 있는 평화시장의 비인간적 노동 현실에 대한 분노가 새삼스럽게 끌어올랐다. 근로기준법은 이런 규정들이 실제로 지켜지도록 하기 위하여 벌칙 규정을 두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태일은 평화시장에서 몇 년 동안 일하는 사이에 근로시간 같은 것은 아예 완전히 무시되어 버리고 있는데도 그 때문에 업주가 처벌을 당했다거나 근로감독관이 문책당했다는 것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것이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는 어떠한가요? 저는 이 부분을 읽고 제가 다녔던 회사들을 되돌아봤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나는 부당하다고 느꼈을 때 어떤 행동을 했는지도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그런 상황에서 무력감을 느꼈어요. 분노의 감정도 나에게 가능성이 있을 때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개인인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눈을 돌리거나 가담하는 것 외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없어. 라는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은 동조를 하든지 아니면 그 사회 조직에서 나가는 길 외에는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직접 부딪혀서 해결하려고 했던 적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저도. 그런데 작은 시도가 좌절되었을 때 저는 포기를 택했어요. 그런데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보회를 조직해서 근로기준법대로 근로조건이 준수되도록 투쟁을 하기 시작했어요. 노동 실태를 조사해서 근로감독관에게 시정을 요구하려는 계획을 세웠고 더 나아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모범업체를 하나 만들자는 꿈을 꾸기도 했어요. 5. 노력. 그것은 결코 화려한 출발은 아니었다. 바보회라는 젊은 재단사들의 모임이 서울 변두리의 한 판잣집에서 결성되고 있던 밤에 세상에 누가 그것을 주목했을 것인가? 그들은 요리를 시켜놓고 축배를 든 것도 아니었고 밝은 내일을 내다보며
호기롭게 환호를 터뜨린 것도 아니었다. 그들은 비지찌개 한 그릇으로 허기를 달래며 좁은 방 안에 옹기종기 웅크리고 앉아 덜어는 낮 동안의 노동에서 쌓인 피로로 몰려오는 잠을 쫓아내다 못해 꾸벅꾸벅 졸기도 하면서 밤을 밝혔고 닥쳐올 개인적인 고난들을 걱정하면서 자꾸만 어두워지려는 마음을 가누기 위하여 안간힘들을 썼던 것이다. 그것은 어둡고 쓸쓸한 출발이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중요한 출발이었다. 그 출발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다들 아시죠? 올해가 50주년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영화나 애니메이션 개봉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친구랑 대화 끝에 이런 말이 나왔어요. 어떻게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걸까? 하고요. 저희 집에서 5분 떨어진 거리에 3.15 민주묘지가 있습니다. 공원처럼 조성이 되어 있는 곳이라 주민들이 자주 가는 곳이에요. 그곳을 걸으며 대화를 나눴어요. 늦은 저녁이라 아무도 없어서 그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친구가 먼저 어떻게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걸까? 라고 해서 저는 목숨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생기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상투적인 말을 했네요. 물론 저도 제가 그런 선택을 한다는 것은 상상이 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이 허울뿐인 말이구나 깨달았죠. 상상은 가지 않지만 우리는 많은 일화를 접하며 살고 있잖아요. 저는 그럴 때 잠시 멈춰서 그 속을 들여다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기록으로 뉴스 기사로 접한 여러 상황에 그 속에는 어떤 사연이 있는지, 적어도 어떤 삶이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제가 이 책을 읽기 전과 후 달라진 점이 있다면 바로 이 점이고요.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간접 경험을 하고 고민을 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 저한테도 중요한 가치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 책은 황석영님의 철도원 3대입니다. 세계적인 거장 황석영이 장편소설 철도원 3대로 한반도 100년의 역사를 꿰뚫는다. 철도원 가족을 둘러싼 방대한 서사를 통해 일제강점기부터 해방 전후 그리고 21세기까지 이어지는 노동자와 민중의 삶을 실감나게 다루고 사료와 옛 이야기를 절묘하게 넘나들며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문학적으로 탁월하게 구현해냈다. 바야흐로 남과 북을 잇고 대륙을 건너는 철도를 꿈꾸는 이 시대의 강렬한 서사의 힘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하거니와 구상부터 집필까지 30년이 걸린 작가 필생의 역작이기도 하다. 원고지 2,000매가 넘는 압도적인 분량임에도 속도감 넘치는 전개와 실감을 주는 캐릭터로 황석영의 저력과 장편 소설의 묘미를 한껏 느낄 수 있다. 200만, 이일철, 이지산으로 이어지는 철도 노동자 3대와 오늘날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200만의 증손이자 공장 노동자인 이진호의 이야기가 큰 축을 이룬다. 아파트 16층 높이의 발전소 공장 굴뚝에 올라 고공농성 중인 해고 노동자 이진호는 페트병 5개에 죽은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붙여주고 그들에게 말을 걸며 굴뚝 위의 시간을 견딘다. 매섭게 춥고 긴긴 밤, 증조 할머니 주한댁, 할머니 신금이, 어릴 적 동무 깍새, 금속노조 노동자 친구 진기,
크레인 농성을 버텨낸 노동자 영숙을 불러내는 동안 진호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자신에게 전해진 삶의 의미를 곱씹는다. 그것은 아마도 삶은 지루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지속된다는 믿음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오늘을 살아낸다. 이 소설은 일제강점기부터 해방 전후까지의 시대를 살았던 철도 노동자 3대와 오늘날의 노동자까지 다루고 있기에 그 범위가 광대해요. 그런데 그 긴 시간의 이야기를 책 한 권에 담았어요. 그러니 어떻겠어요? 지루할 틈 없이 빠른 호흡으로 상황이 전개가 돼요. 상황 묘사, 배경 묘사보다는 중요 사건만을 간결하게 옛 이야기를 듣는 듯한 느낌으로 전달받는다는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그래서 전 아쉬웠어요. 더 이 상황에 있고 싶은데, 더 머물고 싶은데, 더 알고 싶은데 벌써 넘어가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웠어요. 그래서 느린 호흡으로 시리즈물로 나온다고 해도 저는 다시 다 읽을 생각이 있어요. 그 정도로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 자료 조사며 취재며 어떻게 하셨을까? 와, 정말 대단하다 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책의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스포가 되기 때문에 많은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책 소개에 적혀있는 것처럼 일제 노동기의 철도 노동자 3대의 삶이 어떻게 시대적 상황과 연결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노동 문제와 연관이 되는지, 그리고 고공 농성을 하고 있는 오늘날의 노동자까지는 어떻게 이어지는지 궁금하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이 책에서 찾았어요. 이 말로 마무리해야지 하고 정하고는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철도원 3대에서 만날 줄이야. 그 말은 바로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이 멘트를 꼭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노동자의 삶은, 민중의 삶은 어느 시대나 상관없이 고달픈 것 같아요. 그럼에도 저는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 상황과 이 책에서 제가 간접 경험한 상황들을 견주어만 봐도 알 수가 있었어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는 다 이 책들에 담겨 있습니다. 부당한 상황을 알리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을 희생해서 부조리함을 전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제 역할을 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계세요. 저는 이분들 덕분에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은 조금은 그 의미가 달라진 것도 같지만 어디에나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이 공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세상이 변할까? 점점 더 나빠지고 있잖아. 살아있으니까 꿈틀거려 보는 거지. 그러다 보면 아주 쬐끔씩 달라지긴 하겠지. 저한테 도움이 된 만큼 다른 분들에게도 이 책들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노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